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부녀입니다. 예전에는 고아였던 제가 결혼을 하고 한 집안을 이루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고 몇 번이나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데 난 평범하게조차 살기가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정말 그 세상에 가서 신을 만나고 싶었다면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어째서 삶은 이렇게 모질고 힘든 걸까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없었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나쁜 환경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들은 분명 많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랬어요. 일단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못했어요. 엄마는 제가 태어남과 동시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엄마의 얼굴은 사진으로만 알고 있어서 사진에 나온 분이 내 엄마라는 실감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에서조차 그 따뜻한 엄마의 품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행운과도 같이 아버지는 저를 누구보다도 귀하고 예쁘게 키워주셨거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얼마나 바빠도 학부모 청간 수업을 한 번도 빠져나간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몇몇 친구들이 왜 엄마가 울지 않고 아빠가 오냐고 해서 비웃기도 했지만 그런 일에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더구나 중학교 때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것이 싫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즉시 돈 문제를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춘기 때면서 어리고 이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설득할 생각 없이 일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곧바로 나의 청이 들어주셨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우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도 나는 그때까지는 행복했어.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나의 행복은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어.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통통했던 아버지가 나보다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기까지 변하셨군. 얌전한 얼굴로 아버지께서 괜찮다며 웃으시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때마다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정말 혼자 떠날 것인지 매일 아빠에게 투정을 부렸어.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시기 바로 전날 엄마가 혼자 있기 싫어하는 것이라며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도저히 떼를 쓸 수가 없었어. 엄마도 이동안 많이 외로우셨을 테니 이제는 엄마 곁으로 보내드리자는. 생각해보니 하늘에서 아빠와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서 나도 슬프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쉽지 않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아빠의 영향은 제 삶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었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 바쁘게 몰두하며 나를 보냈어요.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면서도 휴식 없이 노력했고 혼자 식사를 하는 것조차 누구 하나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항상 스스로를 위로하고 원망했었죠.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 근무, 남들이 피하는 일도 항상 내가 자처하여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일반적인 날과 다름없는 늦은 새벽에 퇴근길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며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편의점 밖길가에 한 남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가 중간에 망설이고 한숨을 한 다음 멈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오기까지도 그의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날 수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었던 것 같았고 방금 저에게도 이상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셨나요? 역시 이 시간에 남자가 쳐다보면 조금 무서워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쪽 분은 뭔가 불쌍하고 힘이 없어 보여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 건데요?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던데요. 아, 그래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분은 공항에 도착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 집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주면 되니까 택시를 탔는데 피곤해서 택시에서 골아떨어졌다가 기사가 도착했다면서 내려준 곳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다르네요. 이제 핸드폰마저 사라졌다는군요. 아마 그 택시기사가 그 사람을 만만하게 봤는지 그 사람이 자는 틈을 타서 핸드폰을 챙겨서 내려준 뒤 어딘가에 놓아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자고 있었다가 정신없이 깨어나 급하게 내렸는데 뭔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였고 핸드폰도 다 없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려니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하거나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혹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아이고 어리버리한 데다가 겁도 많으시고 딱 여기저기 당하고 사식이 좋은 분이시네요. 맞아요. 그런 말 많이 듣기는 해요. 아니, 뭐가 좋다고 웃으세요. 본인 욕하는데도 사람 좋은 웃음이나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괜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들더군요. 아마 연민, 정의감 또는 이 사람도 나만큼 혹은 나보다도 불쌍하게 살 것 같다는 동질감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돈이에요. 이 돈으로 택시비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예요. 돈을 많이 주셔도 괜찮아요. 좋은 분은 나를 뭘로 믿는 거예요? 아, 그냥 불쌍한 사람에게 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니까 받으세요. 돈이 조금 남으시면 라면이라도 사서 드세요. 자기 많이 당하고 사실 것 같은 분이세요.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아, 그럼 다시 돈 뺏을까요? 알아서 집 찾아가실래요? 아닙니다. 주신 돈 감사히 받을게요. 그런데 제가 또 신세 짓게 되면 꼭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터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게 이 수첩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제 소중한 물건 중 하나로 생각하니까요. 그 남자는 나한테 담보로 주더니 수첩을 줬어요. 그의 자리를 잽싸게 떠나버렸어요. 난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수첩을 조금 펴봤는데, 대강 읽어봤더니 일기가 더 나옵니다. 큰 남자가 일기를 쓴다는 것이 신기하고 살짝 호감이 가기도 했죠. 돈을 갚으러 연락이 온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이후로 한동안 연락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마음을 먹었지만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기부할 생각으로 준 돈이었기 때문에요. 또한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런 사람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수첩을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주 정도가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요. 귀국하고 이리저리 바빠서 연락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좀 정리가 돼서 연락을 줬대요. 그리고 돈도 가져가고 수첩도 받아야 하니 만나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잡았어요. 전 그때 외웠을까? 평생 한 번도 안 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장롱에서 몇 안 되는 옷들 중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나갔죠. 장롱 속에 여성스러운 옷이 하나도 없어서 난 왜 이런 옷밖에 없냐며 절망까지 했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를 못 알아보더군요. 참나. 화장을 한 번 했다고 사람을 못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니요.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새벽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어서 더 초췌하긴 했었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보답으로 밥도 사주겠다며 파스타집에 데려갔어요. 아빠가 있던 때 저가 자주 가던 파스타집에 오랜만에 가니 기분이 묘했어요. 더구나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여서 더욱 색다른 느낌을 받았죠.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리버리하기도 하면서 착하고 순수한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빠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대화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신이 팔렸었죠.
헤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야 했던 수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어리버리한 것인지 소중하다던 수첩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시 만나자고 말 없이 헤어졌었지만 그 수첩을 반환하지 않아서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난 날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내 속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엄마 없이 자랐지만 아빠와 함께 한 지난 날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자랐던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반응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은 저를 꼭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린 것 같은 이야기에 대해 누가 누를 지킨다는지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신뢰가 되었어요. 하나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은 묘하게 자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집 이야기나 자란 환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사람에겐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과도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자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여자로서 자존심 때문에 먼저 결혼을 제안하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혼에 대한 대화나 부모님에 대한 소개를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는 혹시 내가 고아였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소개를 부끄러워할까봐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아 라고. 그렇지. 이렇게 계속 연애하다가 나이가 60이 되고 나서 결혼을 할까? 60살이 되고 나이를 먹은 후에 왜 그냥 젊을 때 두근두근한 연애를 오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결혼하고 싶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하는 말일 뿐이야 라고. 하지만 그의 묘한 숨소리가 나는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에겐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가왔었는데 오랜만에 전에 살았던 월세집 할머니를 보고 싶어지더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빠를 생각하며 그 집에서 살기가 어려워져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가서 인사 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명절 때 혼자 보내시느라 외로우실 것 같았으니까요. 약간의 선물을 사들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배웠어요. 아이고, 누구야? 그동안 왜 이렇게 오지 않았어? 아빠 없이 많이 힘들진 않았고, 아이고, 이런 것도 사고, 우리 새끼 다 컸네. 할머니께서는 저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할머니로부터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존재로서 우리 새끼라는 말을 듣자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느냐며 아빠의 이름으로 외국에서 온 편지가 왔었다고 저를 찾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외국에서 아빠에게 편지가 올 일이 뭐가 있겠어 싶었지만 알고 보니 중학교 때 해외로 나간 삼촌이 생각났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겨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잊고 지내느라 아빠의 소식도 전하지 못했었지만 그 삼촌으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하더군요. 급히 삼촌의 편지에 남겨진 번호로 연락을 드려 아빠의 소식을 전달해 드렸어요. 삼촌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곧 한국에 돌아갈 테니 그때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 한 달이 지난 뒤 삼촌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삼촌과 함께 아빠와 함께 있던 봉안당으로 향했어요. 삼촌은 결혼할 때가 이미 훌쩍 지나간 아이도 있었지만 변호사 공부만 하느라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요청각으로 늙어갈까 걱정했는지 외국에서 짝을 만났다는 소식을 아빠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삼촌을 잘 돌볼 것을 약속했고 그 후로는 삼촌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삼촌은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르겠다며 저를 챙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을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를 끌어당기고 차에 강제로 태워갔어요. 나는 인터넷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납치를 당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고 뒤를 봐주세요. 뒤를 보니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누구세요? 저를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어쩔 생각은 일단 지금은 없고 너에게 물건 좀 줘봐. 네. 뭐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김 비서가 말했어요. 예. 소지품 다 줘봐. 조용히 하라고 자꾸 시끄럽게 굴면? 진짜 어찌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뭐야? 삼촌이 어떻게 된 거야? 네, 난 또 늑대와 만나서 돈을 보고 만난 거야? 맞아. 차라리 삼촌이 아니었으면 변했을 텐데. 그래도 상관없어. 지금 대체 무슨 소리야? 너 나를 누구인지 궁금해해? 당연히 그래. 난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야. 사귀고 있다고 말하기도 짜증나는 만나고 있는 남자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야. 너 우리 아들 돈을 보고 만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돈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소리도 없이 민트 캔디 말이야. 아, 네, 소리도 없었지. 그래.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는 거지 뭐 좋아. 어떻게 보면 상관없지. 어쨌든 우리 집은 보통 집이 아니지만 돈은 돈대로 쓰곤 하지. 그냥 돈뿐인 부잣집은 아니잖아. 교수, 의사, 박사만 있는 명문가다. 네, 우리는 즐비드라고 불려. 안 섞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품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과 만나고 있다고 해. 그것도 듣기도 못한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녀석이야. 학력은 고졸이라고 해. 그렇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음은 문법적으로 보다 정확한 한국어로 다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혹시 뒷조사를 하셨어요? 응. 왜 했어요? 기분이 나빠. 나는 새끼라고. 기분이 나쁜 공. 오히려 나죠. 아무것도 아닌 길가의 흔한 서민 주제에 귀한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뭐, 헤어지라는 건가요? 뭐, 사실, 헤어지라고는 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어리버리한 아들답지 않게 하도 안 구하길래. 네 흠이나 잡아서 헤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삼촌이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못 헤어져요. 그 사람 만나고 있던 행복을 되찾는 기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를 잃은 셈이니까. 뒤로 혼자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마저 잃게 된다면, 그래, 그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라니? 얘야, 당연히 뭐든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집과 공짜로 결혼할 생각이냐고? 이 정도면 너 양심도 없구나. 아이고, 그거 아니라고. 지금은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머님도 처음 뵙는 건데. 그렇구나. 뭐, 그건 이해할게. 머리도 멍청할 텐데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나도 너를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봐야 하니까. 알겠어. 오늘은 그럼 이만 가봐. 아들에게 나와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불을 일으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께서 그 후 차에서 내려달라 하셨는데, 그리고 차는 다시 떠나버렸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집안 이야기나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결혼은 60대 이후에 하자고만 했던 것이었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동안 그 사람을 피하면서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피해왔는데, 그 집을 지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지만 그의 어머님과 마주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만남을 끝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계속 만남을 피하다 보니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는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다시 보고 나니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그냥 말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고 단순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내가 울자 다음에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를 만난 거야. 그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결심을 한 것 같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자.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뒤에 나를 집으로 보내주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됐어요. 한동안 그 사람이 연락도 잘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싸웠을까요? 어머니를 보니 보통이 아니던데. 아들에게 해코지한 적은 없는 거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생각하며 고민에 빠져 매일 보냈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 어머니로부터 집으로 찾아와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주소로 곧바로 찾아갔어요. 집이 정말 거대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같은 건물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둘러싸인 높은 담벼락에 TV에서 본 것처럼 저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앞치마를 착용한 분이 나오셔서 저를 어느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와, 이 집 진짜 대단해 보이는구나. 하지만 빈손으로 오신 모습이네요. 예상대로 고아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생각을 못했어요. 아들에게 말하지 말랬는데 그랬네요. 아들이 크게 싸우고 있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상관없어요. 독방에 가둬놓으면 그만이었을 텐데요. 당신이 잘 들으면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해 봤나요? 제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요. 그럼 헤어질 건가요? 그게 안 돼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헤어지기도 생각해 봤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요. 차라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죽는 게 나왔군요. 그래,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부잣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걸 놓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나, 그게 아니에요. 됐어요. 아, 내 앞에서 아닌 척 안 해도 돼요? 너 같은 조급한 애들 한 대 보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나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더라도 알겠어요? 어떤 거? 내 몸과 마음이지.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다 해줄게요. 그게 무엇이든 알았어요. 지금부터 너는 내 종이 돼, 알겠지? 네, 아니 왜? 헤어질 바엔 죽는 게 나을 거라며 말해. 그래도 죽지 않게 해주잖아. 그러면 다행할 것 같지? 아, 됐고, 너 일단 따라와. 어머님은 그러고 저를 끌고 가셨어. 따라가 보니 거대한 거실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앉아 있었어. 사람들은 누구일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의 친척들이었어. 어머님은 제가 누군지도 소개를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시작하셨어. 아차, 오늘 모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께 좋은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주려고 온 거야. 드리려고 모였다고 했어요. 여기 계신가요? 허전한 일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 필요한 거 있으면 손대고 말하세요. 되는 대로 다 보내줄게요. 모르는 아줌마한테 시키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누구인가요? 예, 그러게요. 어리숙한 우리 아들의 도움을 받아 결혼하자고 꼬시는 천박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좋다고 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겠네요. 결혼을 시켜주긴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배운 며느리는 또 머리가 아파. 이 아이는 조금 멍청하긴 해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주제 파악도 잘 되어 있어. 어때요? 우리 집안에 어울릴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네요. 보죠. 어떤 일을 시켜야 할까요?
어머님의 말에 따른 사람들은 마치 저를 경매장에서 돈을 먹여주는 생선이나 소를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는데도 그 수치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저를 비웃으며 조롱했고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 시간이 계속되자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뚝뚝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주인. 앞에서 그렇게 울어도 되는지 몰라 안 돼. 좀 위약제를 먹여야겠어. 버릇이 없구나 이러니까. 아, 전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지. 울면서 바닥의 지문보다도 비쌀 텐데 눈물로 더럽히는 거야? 냅두세요. 형님이 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대로 베풀어야죠. 저를 비웃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고 제가 어떻게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전 그 순간 바로 그들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다 내버렸지요. 그 집을 뛰쳐나오고 남편에게 이별 통보 문자를 보냈어요. 그 후에 삼촌네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고 제게 닥친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에 관해요. 정말 그 사람은 사람 같지 않네. 어떻게 그런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돼. 흐릿한 아빠. 우리 아빠도 욕을 먹었어.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삼촌이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마. 삼촌이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 다. 돈도 많고 다 높은 사람들이야. 그래, 우리가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지. 하지만, 그래서 법이 있는 거야. 삼촌이 왜 평생 공부하며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 해외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려고 했겠니? 걱정 마.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면 오히려 갚아주기에 훨씬 편하다니까. 삼촌은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어디론가 여기저기 초나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돼서야 독방에서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 이제 됐어. 나 너네 어머님 자신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내가 당한 일 꼭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혹시 너네 집이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 원망하지 마. 원망 안 해 아니. 오히려 내가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 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뭘 해줄 수도 있는데 저가 그 치욕을 당하는 동안 독방에 갇혀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거죠? 어리버리하고 나약하기만 한데 뭘 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에게 독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싫었구나. 원망스러워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기 위한 제 스스로의 다짐, 그 다짐을 굳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더 독한 말을 꺼냈어요. 그 사람은 미안한 채 더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다만 조용히 수첩 하나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수첩. 이건 뭐야? 우리 처음 만났던 날 받았던 그 수첩을 기억하니? 이것을 왜 안 풀어볼까?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일기를 읽어보라고. 그러하지 않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이 상황에 왜 그러나 의아했어요. 제가 그때 한번 훑어본 적 있을 때는 분명히 일기와 같았었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 다르더군요. 이것은 그 집안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집의 장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기로 착각한 것은 그들이 적힌 날짜들이 일기 형식과 비슷해서였죠.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만으로는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군요. 이 내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알기 쉽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거야, 이것까지 모두 엮어서 한 번에 보내야지. 일단, 지금은 이것만 먼저 전해줄게. 이 정도면 너희 삼촌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이러면 너도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속 시원하지.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싫었거든. 약한 사람을 짓밟고 우습게 보고 내 부모님이지만 늘 부끄러웠어. 그래서 해외로 도망갔다 다녀오기도 했었지. 그렇게 갔다가 돌아온 난 널 만난 거고, 이젠 지긋지긋해. 돈 같은 건 없어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사용해줘. 그 후로 한 달 동안 그 사람은 이후로도 추가 증거 몇 개 더 보내주더군.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집한 비리 자료들을 토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들은 제 명예를 모욕하고 실추한 내용까지 추가하여 항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당연히 패소했습니다. 게다가 증거를 수집한 사람은 그 집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날 마치게나 되지 가축처럼 취급하던 것도 있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일이 터지면 안 된다고 말하며 학문적 명예와 교수 자격이 모두 흔들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항상 지켜왔던 명예가 무너지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상할 수 있어요. 교수 자리는 물론 없어지고 말 걸더라도 제게 도와주세요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이 일당과 함께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어머님께서는 절벽에 서 있다면 요구하는 대로 해야겠죠요.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서로 탓만 할 경우 문제가 크게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민폐를 끼치기 시작하면 꼭 다른 사람에게 끌어당기고 정의롭게 견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요렇게 살인의 어머님을 봤던 저는 뭐라 답하죠. 어려웠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꼭 도울 것입니다. 어머님의 가짜위가 더 싫을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집안에 계신 분들은 가격 높은 변호사들을 고용해 이를 막아내었지만 제 나머지는 가까운 법조인들의 지지로 어떤 걱정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삼촌, 상담가, 지인들 모두 법조인의 지원을 받은 뼈대가 굵은 분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기사에 언급되었습니다. 교수, 사업가, 의사로서 서로 도와주고 지내왔지만 명문가 집안이라고 말하더니 직원을 추행하고 희론을 퍼뜨린 추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돈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담요를 덮어쓰고 얼굴을 감추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들과 결탁하여 교황을 받게 되어야 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지요. 옥에서까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왔지만 사과나 반성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찬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출소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중 어둠의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짓을 시킨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때 남편은 헛웃음을 내며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그 이후 저는 그 사람과 해외로 떠났어요. 삼촌이 숙모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이곳에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있지만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삼촌은 우리 둘을 위해 결혼식도 준비해 주셨어요. 거창한 드레스나 식장은 아니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금은 나의 남편이 된 그 사람, 삼촌, 숙모까지 모두 내 손에 잡아주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늘 방에서 혼자 우러르던 세월에 먹구름이 완전히 거친 것 같았어요. 남편과 나는 그때 그곳에서 양손을 맞잡고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한 약속을요. 서로 부끄럽지 않게 돈이 아니라 인격을 키우면서 살자는 다른 한 약속도요. 우리는 그것들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은 돈과는 아무 상관없이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만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거니와요. 여러분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항상 힘을 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